어, 네,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석사과정 중인 윤희원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으로는 Masked Autoencoders are Scalable Vision Learner라는 논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카이밍 허우라고 이제 레즈넷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저자가 1저자로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만든 모델이 성능이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이후에 후속 연구들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알고 가야 될 논문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입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비전 태스크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들이 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컨볼루션에 대한 이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트랜스포머만을 사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들로 쪼개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패치들이 마치 이제 랭귀지의 토큰처럼 이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MLP 헤드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출력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모티베이션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드웨어의 성능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모델의 크기도 점점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의 이제 크기가 커지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 모델이 쉽게 데이터들을 이제 외워버려서 오버피팅 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단점을 이제 해결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제 모델이 이 데이터들을 외워버리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라벨링된 데이터들을 구하기는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벨링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코스트가 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모델의 성능을 확 높인 게 이제 NLP 태스크들이죠. 예를 들어 이제 GPT나 버트 같은 모델들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버트와 같이 마스크드된 어토인코딩 방식을 비전 태스크에서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이제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드 어토인코딩 방식에서 비전에서 태스크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아키텍처가 비전과 이제 NLP의 아키텍처가 달랐어요. 근데 이러한 갭이 이제 요즘에는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은 먼저 소개해드렸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NLP의 모델과 비전의 모델이 이제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전 태스크와 NLP 태스크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정보의 집약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랭귀지의 문장에 해당되는 이 하나하나의 토큰들은 굉장히 의미가 집약된 토큰들이에요.
반면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픽셀 자체는 굉장히 시멘틱적으로 로어한 레벨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 집약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 점이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이 이제 비전에서 잘 동작하지 않았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두 번째와 연관된 말인데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1번에서요. 네.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네. 아키텍처에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 음, 네네, 그냥 계속 네. 설명 계속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하자면은 3번의 내용이 이제 2번과 연관된 내용인데 이 어토인코더의 디코더가 이제 복원해야 될 시멘티컬 레벨이 이제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우 레벨의 시멘틱을 가지고 있는 픽셀 단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NLP에서 예측해야 하는 토큰의 이제 시멘틱 레벨과 다르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봤던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전략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마스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로한 레벨의 시멘틱 레벨이 아니라 굉장히 하이 레벨의 시멘틱 정보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문제로 이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겨 3이 여기서 했던 모델의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의 모습을 굉장히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컬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게 모델이 예측한 건데요. 두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네킹에 이제 얼굴이 없는데 이제 얼굴을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예측한 모델이 아웃풋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학습을 어떻게 했어요? 샘플 하나하나씩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전부 다 넣고 리컨스트럭션 한 거예요? 샘플 하나씩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오토 인코딩 할 때 네,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인풋이 아래 패치 데이터고 네. 뭐 그걸로 GT를 맞추게 오른쪽에 있는 GT를 맞추게 학습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왼쪽 같은 마스크가 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 셋 전체를 인풋을 놓고 오른쪽에 있는 GT를 줘가지고 이제 뭐 리컨스트럭션을 걸어가지고 학습을 한 건지 네 그게 좀 네. 네. 이거는 이제 어프로치 부분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마스킹된 부분은 이제 인코더에 넣지 않고 인코더에는 이제 비저블한 패치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저블한 패치들이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이제 인코딩된 벡터에다가 이제 기존의 마스킹된 토큰들을 더 다시 붙여요. 그러면은 원래 이미지 패치 사이즈만큼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거는 이제 내가 제안한 방식으로 이제 했더니 뭐 나왔던 결과물을 보여준 거고 그냥 네. 샘플별로 이제 뭐 리커리 된다라는 얘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 네, 뭐 다른 얘기인 거죠. 하나하나씩 학습을 시켰더니 뭐 복원을 하더라 모티베이션에서 말했던. 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어토인코더가 그 시멘티컬 레벨을 하이어와 시멘틱 레벨을 가지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네, 인페인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랑요? 인페인팅이요. 그냥 이미지에 구멍 뚫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면은 똑같은 태스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페인팅을 아, 비전 트랜스포머로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이제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 복원된 이미지의 퀄리티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려는 거는 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모델이 어, 이런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른 비전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프리트레인 목적으로 인페인팅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리트레인 할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쓰든 네, 아니면 뭐 컬러라이제이션을 쓰든 인페인팅을 쓰든 그 네, 방법은 다양했을 텐데 그 네, 중에 나머진 다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컨트라스티브 러닝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거만 쓰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방법을 그냥 인페인팅으로 바꾸니까 잘 되더라라는 건가요? 왜 이게 이 논문이 왜 2021년에 와서야 이렇게 막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가지고 저는. 네. 일단 이 모델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그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비주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한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하는 태스크가 이제 이 복원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원의 퀄리티 자체는 크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델의 자유도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마스킹의 비율이 75%예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비저블한 패치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이 모델 자체에서도 이 비저블한 피처에 대한 로스는 주지 않아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퀄리티 자체는 좀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퀄리티를 보지 않는다는 어, 조건 덕분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오버피팅에 굉장히 강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25%의 패치만 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학습이 가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볼 때 이미지 하나당 25%만 보고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의존도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보다 더 성능이 좋았던 논문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하자면 모티베이션은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졌었고요. 어프로치는 이제 왼쪽의 그림이 이제 전부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이제 이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에 이제 레귤러한 사이즈의 패치들로 나눠요. 그랬을 때 이제 75%는 버린다는 의미는 이제 마스킹하고 나머지 25%만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인코더는 이제 VI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인코더에서 그러면은 이 25%에 대한 패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단에서는 실제로 이 마스킹된 패치를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비저블 패치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드된 패치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에 이 마스크드된 패치들이 다시 이제 어펜드 돼서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디코더에서 이제 각각 패치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패치들마다 나온 아웃풋에 다시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정해서 픽셀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픽셀 결과에 대해서 MSA 로스로 타겟과
같이 타겟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풋에서 인코딩에 넣어줄 때 이제 랜덤 샘플링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랜덤 베스트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제 장점이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 등에 이제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패치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코더 단에서는 이 인코딩된 패치에다가 마스킹된 패치를 같이 인풋으로 받아서 디코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방식을 안 따르고 그냥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 하는데 똑같이 마스킹 한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을 하면은 그것도 네. 잘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이거를 여쭤본 네. 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심플해서 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납득이 잘 안 간 만큼 너무 단순한데 그걸 아무도 네. 안 했다가 단순히 그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잘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뭔가 혹시 그 버트에서의 MLM 같은 건가요? 버트에서의 뒷부분을 그 버트 같이 MLM처럼 이제 뭐 토큰 사이 마스킹 해두고 그거 맞추게 셀프 트레이닝 하는 그런 거를 한 거죠, 지금 여기서. 네. 맞나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버트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버트는 원래 마스크드된 토큰도 이제 어디가 마스크 되어 있다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마스킹된 토큰을 인풋에 넣지 않아요. 인코더의 경우. 그래서 인코드에 들어가는 인풋의 크기가 2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포지셔널 인베딩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그 마스킹된 토큰과 이 비저블한 토큰들의 위치 정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같이 들어가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마스킹 토큰이라는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둘 다 해봤더니 뭐 성능이 더 좋더라라는 실험이 뒤에 있나요? 일단 둘 다 해보긴 했어요. 마스크를 넣었을 때와 그리고 안 넣었을 때를 이제 같이 비교를 했었고요. 네. 그런 뒤에 있는 거죠, 그거는. 네, 맞아요. 네, 이거 아무도 안 한 것도 신기하긴 한데 네. 버트처럼 아예 프리트레이닝을 트랜스포머를 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훌륭한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 관련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라지 모델을 이제 백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모델을 기존에 보고된 모델과 이 어서가 직접 구현한 모델을 이제 성능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ML을 추가해서 학습했을 때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나오는 에벌레이션 스터디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하나는 전체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제 파인 튜닝 방식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 빼고는 이제 프리징 한 다음에 학습하는 리니어 프로빙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서로 비교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에 스크래치부터 이제 이미지넷에 학습시켰을 때 기준이 이제 이 저자가 보고한 성능보다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원인은 이제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워밍업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아담 성분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근데 이거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오버피팅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놈트리비려 할 학습 전략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래치로 학습한 경우보다 좀 더 성능이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인코더 단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마스크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10%부터 90%까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대략 한 75% 정도에서 이 성능이 어느 정도 가장 잘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마스크 비율이 이제 민감하지 않는데 반면 리니어 프로빙을 했을 때는 이 성능 차가 한 20% 정도 가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했을 혹시 때 네. 리니어 프로빙이 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리니어 프로빙은 그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 외에는 다 프리징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네. 모델이라고 보면 여긴 다 프리징하고 여기만 이제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네. 파인 튜닝은 전체 다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피규어 4에서 이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마스킹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선이나 이제 질감 표현만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임의론적인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마스킹된 비율이 이제 95%까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예측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한번 구글링 하니까 바로 나오긴 했거든요. 네, 컨텍스트 인코더 피처 러닝 바이 인페인팅 해가지고 인페인팅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하겠다는 게 이거 2016년 논문인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페인팅인 건데 그걸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는데 성능이 잘 나왔다는 게 약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계속 궁금증이 들거든요. 혹시 그 인페인팅한 논문은 어떤? 이거는 잠시만요.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얘도 마스킹 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게 다른 점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기존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마스킹 50% 이하로 하는데 되게 적은 영역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로컬에 있는 어떤 픽셀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컨텍스트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태스크로 바꿨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마스킹 비율이 한 25에서 50% 정도 되고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되나? 일 텐데 그 아까 비전 태스크와 NLP 태스크의 차이점이 이제 단순히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부분을 마스킹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의 정보를 보고서 예측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NLP에서 예측하는 토큰을 예측하는 태스크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그거를 좀 더 어렵게 바꿨다는 게 여기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제가 이 방금 전에 공유해 주신 논문을 그림만 보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떤 그리드만을 마스킹하고 있잖아요. 특정 부분만을 마스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스킹하는 방식이 좀 어떤 바이어스를 주기 쉽다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는 전략은 랜덤하게 이제 마스킹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랜덤하게 마스킹하면은 어떤 특정 범위, 예를 들면 센터를 마스킹하는 방식보다 바이어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스킹을 뭔가 랜덤으로 하는 것 같긴 하네요. 피규어 3를 보니까. 네, 근데 뭐 비율이 중요하다는 말이 조금 설득력이 있는 네, 것 비율도 중요. 네, 네.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없긴 하네요. 네. 네. 네, 계속 넘어가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디자인을 이제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금 한 장 앞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저희 그림에서 이제 마스킹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토마토랑 뭐 호박 같은 거를 다 복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NLP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인풋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중간에 이제 한 단어 이런 걸 뺐을 때 그 안에 네,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는 거는 좀 쉽죠.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컨텍스트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근데 이런 마스크를 75%를 한 이미지에 이런 컨텍스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뭐 이제 이미 저 패치만 보고서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걸 이제 맞췄는지가 좀 잘 뭐 와닿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네. 생각해서 토마토의 픽셀 하나, 호박의 픽셀 하나 이렇게 네. 뭐 5점을 줬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거를 토마토를 그대로 복원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셋인 것 같은데 봤을 때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좀 신기한데 좀 이제 NLP 같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렸는데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이 체리픽 아닐까요? 이거 옛날에 라지 스케일 이미지 컴플레이션 뭐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올해 아이클리어에 거기 보면은 한 70% 80%만 마스킹해도 FFHQ에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 얼굴이 그냥 확확 바뀌거든요. 원래 거를 보고는 잘 못하는데.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적당히 뭔가를 만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잘 된 걸 갖고 온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혹시 그러면 음, 이거에 대한 뭔가 좀 성능 밸리데이션의 리컨스트럭션 성능 같은 게 리포팅이 되어 있나요? 리컨스트럭션 성능은 보고가 되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 여기서도 좀 나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마스킹 비율이 넘어가면은 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블러리가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개 같은 강아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될 만한 이미지를 이제 복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서도 이제 비슷한 예시로 원래는 이제 마스킹이라서 얼굴이 나는 게 없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마스킹된 비율이 굉장히 많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어, 말이 될 만한 이미지를 복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스킹된 비율이 굉장히 많게 되면은 블러리한 이미지들이 좀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게 체리픽은 아닌 것 같네요. 논문 음, 뒤에 결과가 엄청 많이 있는데 되게 잘 됐네요. 음, 음.
그럼 계속 넘어갈까요? 네, 이제 다시 계속 이 실험 부분을 설명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디코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뎁스 기준으로, 하나는 위드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아까 살짝 이제 말을 하다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가 이제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제 비대칭적이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태스크의 목적이 이 프리트레이닝을 잘 해가지고 파인 튜닝 다른 태스크의 파인 튜닝을 잘 하자이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이 디코더 부분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에 대한 디자인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코더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실험이 이 부분인데 우선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 하는 모델 학습 세팅에서는 이제 블록 개수와 크게 상관없이 그리고 디멘션에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좋은 성능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블록 개수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디멘션 개수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디코더도 이제 이 블럭이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블럭이 굉장히 작아도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굉장히 가벼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토큰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아까 질문으로도 주셨는데 마스크 토큰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에 대해서 블럭에서요. 네네. 저것도 디코더가 지금 VIT인가요? 디코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블럭입니다. 네. 그거를 학습된 거를 가져오는 거죠. 프리트레이닝이 된 거를. 이거는 다 이미지넷에서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이 된 네트워크를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 된 거를 이제 파인 튜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블럭을 하나만 가져오는 건 첫 번째 블럭만 가져오는 건가요? 가져온 게 아니라 디코더 처음에 이제 블럭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습 시작, 그러니까 모델 설계 자체가 이제 블럭 하나이고 블럭의 개수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드도 이제 모델 초기 설정했을 때 디멘션을 이제 다르게 한 거고요. 네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스크 토큰이 있냐 없냐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연하지만 마스크 토큰이 없을 때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계산수에서의 이제 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마스크가 없는 게 이제 성능이 더 좋은데 특히 리니어 프로브에서는 확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프리트레이닝에서의 세팅과 디플로이먼트의 세팅이 달라지면은 이게 성능에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75%의 비율이라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이제 25%만 비저블 패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세팅에서는 이제 전체 패치들이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마스크드된 토큰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차이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성능
차를 만든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인코더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어줄 때요. 네.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나요? 아니면은 그 마스크 돼서 나온 애들 사이에서만 포지셔널 인코드 값을 구해서 주나요? 아니 어떤 거를 쓰나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일단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VRT랑 동일하게 설정에 들어가는데 VRT가 그 1D 포지셔널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쫙 이제 리니어한 패치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 단에서도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 정보가 있지 않으면은 그 위치 정보를 아예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디코더 단에서도 이 마스크 패치가 들어갔을 때 이 마스크 패치들도 각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다 함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콘스트럭션 타겟을 바꿀 때와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우선 리콘스트럭션 타겟을 이제 다르게 할 때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가 픽셀을 이제 타겟으로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결과를 복구하고 있고, 그리고 PC의 코에피션트를 이제 타겟으로 했을 때 케이스로 하나를 두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의 VA 토큰을 사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의 경우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최근에 나온 BEIT라는 논문이라고 해서 약간 버트 방식을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논문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미지 패치 하나하나가 어떤 토큰의 라벨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워드 하나하나가 이제 보캡의 라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대략 약 8,000개 정도의 보캡 사이즈를 가지고 이 보캡에 해당되는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보캡 라벨들을 예측을 하는 태스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이제 픽셀 단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 보캡의 라벨을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인코더 토크나이저가 달리 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달리의 V 토큰 버전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야지 이제 픽셀 타겟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겟 케이스를 바꿔봤을 때와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도 픽셀로 타겟을 했을 때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거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냥 크로핑하고 픽스드 사이즈나 아니면 랜덤 사이즈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았고, 오히려 칼라 지터링 같은 이제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니까 성능이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아. 그 옆에 베잇? 네. 얘는 마스크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잠시만요. 그냥 보기로는 여기서는 20%? 막 그러니까 기존 버트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얘는 한 0.4 정도 줬네요. 네, 40% 정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75%. 이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게 DVA이죠, 그렇죠? 네. 0.1 차이면은 큰 건가요? 이게 크다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이 버트 비전 트랜스포머의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토커나이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커나이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토커나이저 학습을 통해서 나온 이제 결과들로 이 패치에 대한 이제 라벨링이 될 거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학습에 페널티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토커나이저를 학습하는 단계가 추가가 되니까. VQVA를 써서 중간 임베딩을 만드나 컨볼루션을 써서 중간 임베딩을 만들어서 저 버트에 인풋으로 넣는 거는 차이가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 토커나이즈에 대해서 그냥 바로 서칭 한번 해가지고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지금 보다시피 성능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존재하는 걸 테스트를 해봤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샘플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가 이제 랜덤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와이즈로 마스킹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리드한 방식으로 했을 때, 이 결과가 이제 피규어 6에 나오게 되고요. 블럭와이즈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블럭들, 이렇게 큰 비율의 블럭들이 이제 마스킹 돼서 더 어려운 태스크가 되고요. 반면 그리드하게 이제 마스킹을 다음과 같이 주면은 좀 더 쉬운 태스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네. 그 마스크를 75%로 늘리면서 하이어 미닝을 좀 더 잘 파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결과가 있나요? 마스크 비율에 따른 결과는 그러니까 마스크 비율에 따른 결과를 말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왜 하이어 미닝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비전 태스크를 잘 해결을 하려면은 이 이미지 비전 태스크가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로우 레벨한 피처들과 그리고 이 로우 레벨의 피처들이 이제 지합돼서 형성되는 어떤 오브젝트나 아니면 어떤 컨텍스트나 어떤 씬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해야지 비전 태스크를 잘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비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좋은 것은 어떤 이 이미지에 대한 씬에 대한 정보, 콘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설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서 베이도 40% 가렸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지 인페인팅이 하는 만큼만 가렸는데도 결과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뭔가 하이어 미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말을 하려면은 뭔가 특정 태스크, 이게 여기만 봤을 때 여기가 하이어 미닝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야
그런 글을 쓰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어, 그 말도 맞는데 일단 여기서 주의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어, 좀 스케일러블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마스킹된 비율이 적다라고 치면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시퀀스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사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면서 쿼드라틱하게 계산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게 좀 스케일업 하기 힘든 제약 조건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이제 만약에 마스킹 비율을 올렸을 때 성능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속도도 더 줄어들 수 있으면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험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위 하이포테사이즈라고 써 있네요. 마지막 컨클루전 보면 그냥 numerous visual concept, 시멘틱 같은 걸 배웠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그 제가 이미지넷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프라이어 웍보다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성능 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거 다음 거 기존에 보고된 방법들 그러니까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들 이, 이 메소드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 그리고 이제 라지 모델 그리고 좀 더 하이 하는 모델이 있을 때 그 베이스 모델에서는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요. 다른 모델들과.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능차가 좀 더 나오게 되거든요. 이 성능차를 봤을 때 얘네들이 해석하기로는 모델이 커지면은 더 오버피팅 하기 쉬워지는데 이 오버피팅을 좀 프리벤트 할 메소드가 더 메소드여야 한다가 얘네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좀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오버피팅도 잘 되지 않는 스케일러블한 모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VIT-H랑 그 뒤에 더 큰 거는 비교가 안 이거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아예 이미지 사이즈 키워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보이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그 기존 메소드랑 비교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서술된 부분을 먼저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뛰어넘었던 이제 이 이미지넷 실험 중에 트레이닝 스케줄에 따른 이제 중간 결과들을 피규어 7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F폭이 이제 1600까지 올라갔을 때도 이제 잘 세츄레이트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없지만은 다른 뭐 모코 같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F폭 한 300 정도만 돼도 이제 세츄레이트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마스킹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 폭에서도 볼 수 있는 양이 이제 콘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서 하늘 폭에서 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작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닝에다가 마스크를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거에다가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어규멘테이션을 되게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하나의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 쓴 마스크 방법 비슷하게 네. 집어넣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궁금하시네요. 근데 뭔가 저는 버트나 뭐 이런 류가 잘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엔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버트가. 근데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보다 더 범용적인 뭔가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 더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군요. 이러한 쓰레기 조차 행위를 일치 삼가하여 주셔서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잠깐 방송 때문에 기다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세팅에서 비교를 했는데 하나는 파인 튜닝 세팅이고 하나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이제 학습시키는 리니어 프로빙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파셜하게 파인 튜닝 할 경우,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빙보다 더 많은 레이어들을 시키고 그 위는 프리징 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블록 사이즈가 파인튠된 블록 사이즈의 크기가 한 개로만 확 올라가도 이제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리니어 프로빙이랑 그 파인튜닝이랑 성능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를 해석하기로는 이제 기존의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리코스트럭션을 위한 모델로 이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런 리코스트럭션을 위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우리가 마지막에 비교하는 이 태스크와는 좀 차이를 보이는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잘 하기 위한 어프로치를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성능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략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각각 코코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다른 이제 이미지넷이 아닌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제 학습한 경우랑 그리고 이제 다른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하는 파인튠하는 방식들, 모코라던가 아까 중간에 소개해드렸던 버트 이미지 트랜스포머 이거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성능이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다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커질수록 그 결과가 두드러졌다가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전에 보고된 이제 베스트보다 훨씬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태스크들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지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테이블 7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타겟을 이제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야지 성능이 더 좋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이제 발리에서 사용하는 토커나이저 사용해가지고 이제 도캡 아이디를 타겟으로 하는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 차가 이 정도 나와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이제 이 마스크 어토인코더의 장점이 일단 모델에 대한 컴퓨테이션 속도가 적고 이제 토커나이저를 새로 학습시키지 않아도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내용은 혹시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까지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인데요. 보이시나요? 또 안 되네.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제는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Okay. So my name is Daniel, and I am currently a doctoral student at Professor's lab. And today I brought the XProtoNet, which is trying to build a interpretable diagnosing model of chest radiography with global and local explanations. This was published at 2021 CEPR. It's actuall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quite interesting. So just to kind of go through the introduction, I think need for automated diagnosis of X-ray images is quite self-explanatory. The need is much higher than what we have. However, the existing methods only provide predictions without actual accurate explanations.
When I say explanations, it's more about the actual interpretation. So like how those decisions were made is kind of the challenges. So as I wrote down on the slide, challenges of deep neural networks, I think is the fact that they are quite black boxy. And so you don't really know how the end result comes out, along with the fact that any post hoc explanations are quite lacking. So here is an example of how this model performs. So if you have the here's the input image and the occurrence area. This is the occurrence map, which comes from the input image. So it learned the prototype to compare with the specific input. And then looking at the prototype, it compares with the occurrence area of that specific input. And then if it's similar, then it diagnoses as cardiomegaly here, which is kind of like enlarged heart. And then if it's not similar, then it diagnoses no cardiomegaly. Here's another example. Obviously, we'll go through how this kind of works throughout the slides. So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presents first interpretable model for diagnosis in chest radiography that can provide both global and local explanations. Secondly, the paper proposes a novel method of learning disease representative features within a dynamic area, improving both interpretability and diagnostic performance. And lastly, the paper argues that the proposed framework outperforms other state-of-the-art methods, specifically on the public NIH chest X-ray dataset. The important part to note here is the fact that the first part and then the last part is essentially a copy from another paper that's published 2 years prior, which is the background. So here, this is what kind of inspired XProtoNet, is named ProtoPNet. The name of the paper was This Looks Like That, and so deep learning for interpretable image recognition. This was published in NIPS in 2019. So if you look at how this works, let's say you have an image of a bird, looks at different patches within the image of the bird, and it compares it with different prototypes that are learned from the training process within the training data. And then if it looks similar to that, and then it decides that it's a specific bird. And in this case, it was named the clay-colored sparrow. So here, this column shows the actual source images from where the prototypes come from. And then here are the prototypes that were compared with the patches. So looking at the model of XProtoNet, here, this part, and I guess I shouldn't say this part, but is except for the feature extractor, everything is pretty much a copy of ProtoPNet. And then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kind of centered around this part right here. And I'll go through each component throughout the paper or the presentation. So to go through the first part is looking at the prototype and classification layer. So if you look at the model overview, we're looking at these parts right here. So the prototypes are essentially discriminative features of disease. So in this case, there are 14 diseases in this specific paper, and it utilizes 3 prototypes per disease. So essentially, there are 42 learned prototypes that are consistently updated with the closest training example throughout the process of training. The feature vector is the extracted vector of the input image. So, and this exists for each prototype as well. So there are
essentially 42 feature vectors as well for a single input. And each of them gets compared with the prototype using cosine similarity, and you get the similarity score. And each similarity score for each prototype within that disease gets summed up with weighted sum, sigmoid, and you get the diagnosis. And this essentially is a multi-label classification. So you're doing binary classification of each class. So here are 14 diseases. And you're only looking at the prediction, when you're computing the prediction score, you're only looking at the target disease and you're not looking at any other non-target diseases. And this, up to this point, is essentially the same copy of what ProtoPNet did in 2019, which was built for simple image recognition instead of X-ray image diagnosis. And so here is kind of where it differs from ProtoPNet. So the top part right here is what ProtoPNet does. So looking at the feature map, this is a latent representation of the input image. It goes through each patch and it compares it with the prototype that it learned and throws out a similarity map. And the highest score of that is the similarity score for that feature or the input image. However, for XProtoNet, it utilizes dynamic area. So it utilizes this occurrence map and you compute with occurrence map with the feature map, and then you average pool, and then this gets compared with the prototype. And essentially the idea behind it is the fact that this doesn't limit the size of the feature that you're looking at, because their argument is that this right here, the size of the feature or the patch that they're comparing it to can technically be too limiting or not encompassing enough. So it's not looking at the whole image that it needs to look at or the portion of the image that it needs to look at. So essentially, that's the argument that utilizing this dynamic area will allow them to have a better idea of actual disease and to actually have a better diagnosis. Here are the cost functions that they use. The first one is obviously the classification loss. This is weighted with the number of positives and number of negative examples in the data set. Here, P is the prediction score for the ith example of the input for that disease. And this is just gamma is the parameter for the balance. And Y is the target label of the input. Next is the interpretability regularization. This is to allow prototypes to present characteristics of its disease. So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put and the prototype should be large for positive samples and small for negative samples. So they utilize this cluster loss to maximize the similarity, and they utilize separation loss to minimize the similarity of the negatives. Lastly, the occurrence map regularization is on the right. Since this is essentially their whole, I feel like their whole contribution. Occurrence map is quite important in terms of understanding or getting the overall interpretability. So transformation of the input should have no impact on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sign of the disease. So, and this idea is, or this loss right here, transformation loss is derived from general object localization. So it is used to make sure transformation of images do not impact the relative location of the sign of the disease. So this affine transformation is some random affine transformation that is listed in as one of the hyperparameters in the paper. And also they utilize L1 loss on the occurrence map to help the model achieve locality of the occurrence. So in order to make the occurrence area as small as possible while encompassing enough. So up to this point is essentially the overview of the model. Does anybody have questions?
Where do the images, are they drawn from a single input, or I believe there are multiple inputs as in series of test images to the occurrence module or to the whole network. No, I do not think there is any impact in terms of, I don't think there's a time series component to it. It's just different images, at least that's my understanding of it. Okay. So you can still see the model, but the training details, and this is exactly the same as Proto-PNet as well. But so at start, they train the model except for obviously the pre-trained layers and the classification. So they don't train this part for 5 epochs. And then they train the same thing, essentially the feature extractor and the prototype layer, until the AUC score of the validation set does not improve for 3 consecutive epochs. And then they replace the prototype with the nearest feature vector from the training data in order to kind of represent it as what it's from. And then lastly, they train the classification layer. And this is repeated until convergence. And this idea, I think, is the, I guess, quote unquote, beautiful part of Proto-PNet. I think it's because this whole idea of building an interpretable model can be quite daunting. So they've done a pretty incredible job in terms of figuring out the mathematical details of how this works. And that's actually more outlined in Proto-PNet's paper instead of XProtoNet's. So I definitely recommend you to read that if you're more interested in the details of the training. So for the experimental setup, they utilized X-ray data sets from public NIH. There are 112,000 frontal view X-ray images with 14 disease labels, as mentioned earlier. There are 30,000 unique patients with this SPIT. Input images are normalized accordingly, and data augmentation techniques were used as well. They do detail this in the supplemental portions of the paper, but it isn't, I didn't think that was that important, so I just didn't really include it. And then the evaluation tool they used was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r AUC, which seems like it's utilized most of the time in this area, but I'm not sure if this is, I guess, that important, but yeah. So here are the results or the comparisons with other baselines and other models within the area. So the first comparison is with the Proto-PNet baselines. And I think this is kind of misleading in my opinion, because obviously Proto-PNet wasn't built for X-ray data sets. It was built for simple image classification. So while comparison with, I guess, quote unquote baseline makes sense, it isn't necessarily, I think the reason why they were built was quite different. So in this case, the baseline is Proto-PNet, as mentioned. 1x1, 3x3, 5x5 are the patch sizes that are predefined for the model. And the last one here is the global average pooling without the occurrence map. So whenever the feature comes in, the latent representation gets just global average pool. And that gets compared with prototypes. So instead of looking at specific areas like what Proto-PNet or XProtoNet does, it just averages the whole thing. It kind of just is to represent how that is one way of doing it. And also on the last one,
they're removing the, I guess this is kind of like an ablation study, but they remove the transformation loss to see the impact of it. The argument is that it does best in essentially everything. And I think that's obvious because they were built for X-rays while ProtoPNet wasn't built for X-rays. And just to mention, the backbone model or the pre-trained model they used was ResNet 50 for this. And so I'm not sure if this is kind of like cherry picked in terms of like to represent how bad ProtoPNet does for X-rays, but this is the comparison of XProtoNet and baseline patch 3x3 because according to their argument that this was the best performing. So for cardiomegaly, you can see that this is a negative sample. You can see that XProtoNet correctly finds the similarity while similarity map from baseline is high. Obviously cardiomegaly is like enlarged heart. So in order to actually, I'm not like a medical, I don't have medical background or anything like that, but it seems like in order to find that, to predefine the patch size seems like quite limiting. So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their argument is that because they don't predefine it and they have dynamically looking at different areas throughout the prototype, that they are able to see that this isn't an enlarged heart, but ProtoPNet, according to their understanding of it, is because it's too limiting. Maybe this part of it was similar, and that's why the similarity score was high. And the second part, or the second example, is a positive sample of nodules. Same thing, but the opposite. And in this case, because this is a positive example, there are, maybe I should change that. There are actual green squares because that was the GT label or the bounding box. So in this case, even though this is actually a positive sample, their ProtoPNet, the similarity score is low, but according to XProtoNet is high. And here is, I guess, more interesting performance metrics. So the first part here is compared with where ResNet 50 is the backbone. And here are the couple models that are, I guess, black box in nature. And you can see that XProtoNet does well in 10 out of 14 diseases. 의학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사진에서 프로토타입을 볼 때 네. 모양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막 색깔이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볼 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볼 때 네네네.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아니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아니 뭐 두 개가 비슷할 수 있을까요? 모양만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색깔은 하나로만 이제 뭐 진하고 안 진하고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힙맵 같은 거 있죠. 이거가 프로토타입을 가져온 오커런스 맵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미지에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색깔은 결국 이런 색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완벽한 이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저도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커런스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네. 어로였나? 그 리전이 얼만큼 겹치는지를 봐서 결과를 내는 게 더 저도 좋을 그렇게 수도 있겠네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냥 의학적인 엑스레이 보는 방법을 몰라서.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아까 네, 네. 말씀하세요. 어커런스 맵에서 네, 네, 네. 여러 개의 이제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여기 이 부분에서 네. MPKC, MP1, MPK, MP11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각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MP1 이게요. 이 원은 disease 레이블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세 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 걔네 하이퍼 패러미터인데요. 그래서 예를 네. 들어 프로토피넷인가 거기는 10개가 있었어요. 프로토타입이. 그래서 네. 얘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엑스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3개만 있어도 될 것 같다 해서 물론 그것도 아블레이션 스터디 한 게 이 서플리먼트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아까 제가 4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14개가 디지즈가 있고 프로토타입이 3개씩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입마다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토타입마다 어디에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어커런스 맵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피처 맵에 적용을 해서 가져온 거를 피처 벡터라고 하는 건데 이 피처 벡터들이 결국 4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맵 하나가 이 피처 벡터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토타입들이라는 게 네.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음,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이거는 사실 저도 설명드릴 때는 이거가 더 편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이그샘플이. 왜냐면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거여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부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거고요. 뭐 배의 색깔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디지즈들이랑 다른 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디스크리트하다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낸 거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프로토타입이랑은 비슷한데 저거랑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결국. 그래야지만 이 프로토타입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병이 나타내주는 뭔가 패턴 같은 거라고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네. 약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4가지의 병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저도 의학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고 서로 간의 연관이라든지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비교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한 네, 가지만 말씀하세요. 더 네네, 이게 말씀하세요. 각각의 프로토타입이 이 네.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패턴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그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잡아내는 건가요? 그냥 저 어커런스 모듈이 그냥 잡아낸다고 하는 건가요? 학습을 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뭔가 특정한 어떤 패턴인지는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잡아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프로토타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즈마다. 네네. 하나만 있다면은 그거를 다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만이 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트레인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로토타입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이 처음에 주어진 다음에 그걸 업데이트를 하는 거가 아니라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 서플리먼트에서 봤을 때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프로토타입이랑 제일 가까웠던 거랑 이제 그걸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던 피처 벡터를 프로토타입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여기 이게 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업샘플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디코더가 없이도. 그러면은 이게 네. 이미지가 한 4,000장? 아니, 4,000장이 아니라 데이터셋이 네. 11만 장이었죠. 11만 장. 근데 이제 스플릿돼 있겠죠. 아, 네네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영어로 발표한 건 제가 영어가 더 편해서 그런 거라서 일단은 영어로 다시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mentioned for ResNet 50, obviously it was compared with two actual models that are built with the same backbone, but with kind of like a black box model, and compared to them, 10 out of 14 XProtoNet did the best. And here, this is more, I guess, when the model was built with DenseNet 121. And to note here, this model utilizes two DenseNet 121s, and this one utilizes feature pyramid network along with DenseNet 121. So these are more kind of like more of an enhanced type instead of just using one DenseNet. But even then, according to them, obviously these differences are not really that big, but it's still comparative.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note here is the fact that the only XProtoNet is interpretable model, as in you can see why, you can look at the prototype, you can look at where of the input image was looked at in order to compare with the prototype, and you can see why the significant or the similarity score was high. And so this looks like that portion of it makes sense. And then so that you can see how that last result was derived. And here is a last table, I guess, to show. And this is where it was compared with two models that are utilizing more supervision. So they use bounding box supervision. And even then they did well. And I think this score, or I guess the AUC score, is with 5-fold cross-validation. So the actual score is much higher than, or slightly higher than before. But even with additional supervision, XProtoNet did better. And I think, I'm not sure if the numbers matter as much, because I think the bigger portion of it is the fact that XProtoNet is interpretable while performing comparatively. And I think that's the biggest part of it. So to look at, I guess, like a brief example of what global and local explanations mean, because obviously in the title of the paper, they mentioned that it can provide global explanations and local explanations. So when you have an input diagnosis of mass, this is the input. Looking at the prototypes, so here they have P1 mass and P2 mass, and there will be obviously a third as well, which is not shown. And these are all weighted as well. So each prototype is weighted when they're computing the actual similarity score or the final score. But these prototypes are obviously the global explanations, as in these are what, or this area is where you should look at in order to understand if the person has some sort of mass. And then the occurrence map is the local explanation, because this is based off of the input. And here, once again, green bounding box is the GT label. And looking at this, comparing with this prototype, you get similarity score here. With this prototype, with this, because obviously this occurrence map is built for this prototype, and this is built for that prototype. That's why when they're comparing, if they are similar, as in the occurrence map module did, I guess, the right job, then you can get the highest similarity score. If there was nothing here, then it would obviously be lower. And the same thing can be said for other examples, but these are just mostly examples of how
you can understand global and local explanations of these diagnoses. And here are some additional examples of where X-ray images and the occurrence map, obviously the heat map, are most or similar to learned prototypes. So you can see when they were most similar with the prototypes, they were also incredibly close to the actual GT label. And the last one on the right is when it enforces the prototypes to learn within the GT label. So this is they named it with prior condition. So even with prior condition, XProtoNet was essentially enforced to learn prototypes to match the GT label. They utilize different set of hyperparameters along with different settings in terms of turning off different occurrence map settings. These are kind of like outlined in the paper as well, but essentially their argument is that even this makes it more trustworthy because it utilizes the label as well in order to identify the prototypes. And even with additional constraint, the AUCs remained pretty similar. And so their argument is that this makes it more trustworthy and that makes it more applicable. And I think the interesting part is this is without the prior condition and this is with condition, and they still obviously align pretty well, which I guess is kind of self-explanatory. So here is essentially the last slide. The main takeaway, though XProtoNet is human interpretable, the model achieves SOTA or comparative results in various prediction tasks. Instead of showing localized locations that would be utilized in most post hoc explanations, XProtoNet clearly shows how it was computed and explicitly showing the decision process. Increased trustworthiness is quite important in today's world, obviously, with prevalence of obviously artificial intelligence going into or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hat are widely available at this point.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mention if the model is trustworthy, how can we make the model trustworthy, especially in medical and judicial. And high accuracy really means nothing if the model is not used. So improving accuracy by 1%, but the model isn't used because you can't really see how that model determined certain or certain classification or whatnot, is kind of the downfall of obviously neural networks. And increasing interpretability will surely help with actual utilization. I think that's the biggest takeaway. And obviously the main reason why I brought this paper was because of how one of the main things that most people or AI practitioners forget about is the fact that we look at performance, or we look at performance metrics such as accuracy or different types of metrics, but we don't really design around interpretability metric because it's hard to define. And I think the notion that interpretability often is like you have to choose between interpretability and accuracy is kind of a false dichotomy, and assuming that one needs to sacrifice accuracy in order to gain interpretability in the case of this example wasn't the case. So it may, obviously adding more constraint onto the data science process is not necessarily the easiest thing to do, but applying specific domain-specific constraints to allow it to be easily understood by humans, I think is the next step, or one of the things that we all need to kind of focus on. Because, and I think this sentence that I read from the authors of Proto-Peanut was
that while interpretable AI is enhancement of human decision making, black box AI is replacement of human decision making. So I think that's kind of the thing that we could potentially look at as we kind of like try to research and try to figure out new ways. And that's it. Does anybody have questions?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답할 수 있으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이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뭔가 프로토타입의 슈퍼비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여러 네. 개의 다른 뭐 패턴들의 프로토타입을 왜 잘 잡아낼 수 있는 걸까? 이게 좀 아직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해서. 네, 저도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해한 부분이 이 로스를 쓰는 이유가 그걸로 이해됐거든요. 근데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떻게 해서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저도 네, 완벽하게 드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조인틀리 트레인을 하는 거죠? 이 로스, 네. 토탈 로스로. 네. 아, 그럼 혹시 이 로스들 중에서 뭔가 혹시 일부라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혹시라도, 네. 이게 역할에 대해서가 이제 저도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제가 잠시만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프로토타입에 관련해서 이게 프로토타입이 파지티브 샘플이면은 가까워야 되고 아닌 경우는 멀어야 된다.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가 결국 그거를 위해서 더해진 로스라고 말을 했고요.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꼭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파지티브 샘플이랑 프로토타입이랑 similarity score가 높아야 되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고 이거 separation이 결국 그걸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게티브 샘플이랑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